반갑습니다. 살롱도 전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시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 계획이에요. 주제는 가족이 힘들면 틀 수도 있지 어쩌라고 라는 주제로 두 분 모셔봤습니다. 여기 두 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노는 언니 한량 8월이라고 합니다. 오, 동네 노는 언니 한량 너무 마음에 드는 수식어네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고 쓰는 사부장로 써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와우. 네. 그리고 쓰는 사부장로? 네.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원래는 그림을 그리면서 밭벌이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손으로 하는 건 뭐든지 제가 돈을 버는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사부작 되는 모든 게 돈이 되는 프로 사부장로라고 저를 소개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프로, 저는 내 부작인 줄 알고. 사부작 거린다, 사부작, 거기서 사부작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오늘 센스들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기대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고요. 살롱드 전북 운영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 도도입니다. 도도가 주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특별한 손님 두 분께서 쭉 이야기를 이끌어 가 주실 거예요. 먼저 예측은 하겠지만 가족이 힘들면 틀 수 있지 어쩌라고. 이거 조금 더 맛깔나게 표현해 볼 수 없을까요? 어쩌라고 막 이런 거. 한 번씩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네네. 가족이 힘들면 틀 수도 있지 어쩌라고. 가족이 힘들면 튈 수도 있지 어쩌라고. 두 분의 격한 감정이 약간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소리를 나타내는 수치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데시벨인가요 저거? 된소리 발음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8월님께서 가족의 뜻을 찾아보셨다고. 네, 저 여기 나올 때 가족이 그래서 뭘까라고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이렇게 명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한테 가족은 애정과 애증 사이를 이렇게 교묘하게 걸쳐 있어서 이렇게 평온과 화병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힘을 주지만 힘들기도 하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약간 이거는 너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기도 한가? 너무 가족이라는 게 격혀가 크니까? 라는 생각도까지 들더라고요. 가족이 사실은 법적인 용어에 가깝죠. 혼인을 기본으로 하여 형성된 단위잖아요. 네.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서적인 코드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도 가족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약간 탈가족이라고 요즘 많이 말을 하는데 탈가족을 하면서 가족들하고 보고 살고 있지 않고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미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호적을 판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떼면 아직도 부 누구, 모 누구, 그다음에 제 동생 누구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서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써니 씨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왔거든요. 탈가족 1인 가구, 여성 프리랜서, 찌질한 가정사 뒤집기라는 부제 아래 에세이 뭔가 잘못됐어의 저자라고 이렇게 혼자 써니 씨에 대한 인상을 정리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탈가족 1인 가구를 구성하기까지의 자립 과정,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궁금했던 게 뭔가 잘못됐어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걸 써니 씨의 에세이를 읽으면서도 오랫동안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제가 타라브렉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요가 명상가 분의 책을 읽다가 조금 영감을 받은 건데 그 전까지는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제가 배우기로는 항상 저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예쁜 짓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뭔가를 한 후에 뭔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한 후에야 이제 그 보상으로 사랑을 받는 게 조금 익숙해져서
내가 사랑을 못 받으면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완벽한 존재가 돼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혹시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건 감춰야 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은 그 여기 살롱드 전북 팀의 보보님을 통해서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회의 문제라는 좀 인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침 그 타라브렉의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또 한 번 그 문장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개인의 문제, 너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나의 외부에 있는 어떤 구조나 사회 현상이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사실 아직 그거를 완전히 다 흡수를 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제 얘기를 꺼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야라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좋은 발전의 시작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아까 전에 언뜻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운동을 하면 남자 사람 분들은 그렇게 속에 흰 티를 받쳐 입지 않아요. 그래서 좀 운동복을 조신하게 입어라 라고 하면 다들 웃어요. 그 친구들은 조신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20년이 넘는 평생 동안. 우리가 자라오면서 여성의 일, 남성의 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은연중에 그거를 주입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탈가족 1인 가구를 구성하기까지 자립 과정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어요. 독립 그리고 혼자 살기 생활을 꾸려가는 거.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독립을 했는데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셔도 혼자서 새로운 공간과 그런 시간을 꾸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탈가족하기 전부터 사실은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특별한 탈가족의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전문대를 3년제를 졸업을 하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전문대의 특성상 그 취업을 좀 강요를 많이 받게 됐는데 저는 좀 고집을 부려가지고 6개월 동안 공부를 더 해서 학사까지는 마친 상태였고 그때는 이제 이제 본가라고 하죠. 본가에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로 학사를 마치고 나서 집에서 이제 백수처럼 놀고 있으니까 그 취업에 대한 강요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었어요. 돈을 벌어야만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여러 가지 하면서 뭐 네이버 카페라던가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업계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프리랜서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본가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6년 정도 프리랜서를 하면서 이게 일이 있으면 프리랜서고 일이 없으면 백수인 상태로 그렇게 6년간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는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에 이제 냉장고에 먹을 것들을 채워놓고 뭐 식구들을 조금 부양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6년 동안 그렇게 일해서 모은 돈이 뭐 쓰고 모으고 해서 겨우 4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모았어요. 네. 그러면서도 집 안에서는 약간 뭐랄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였고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는 저한테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손주도 좀 안겨줬으면 좋겠고 6년 동안 프리랜서 활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런데 그 프리랜서 활동을 해서 번 돈으로 어쨌든 아버지와 남동생을 돌보기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런 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네,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동생이 월드컵 개막식을 보겠다고 새벽 5시에 이제 난리를 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낡은 집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저는 좀 잠을 자고 싶었고 그래서 동생한테 너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저는 그때 스마트폰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동생에게 너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걸로 네 방에서 조용히 좀 봐라. 나는 좀 잠을 자고 싶다라고 실갱이를 하다가 동생이
급기야 이제 저에게 무력을 쓰는 사건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때가 2014년이었고 제가 28살이었는데 2살이 저보다 어렸던 동생이 덩치가 굉장히 컸거든요. 키도 압도적으로 저보다 크고 체격이 저보다 압도적으로 좋았던 동생이 이제 제 양손을 잡고 힘을 엄청나게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저는 이제 아빠랑 싸울 때도 그랬는데 제 집이 아니죠. 이제 본가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느꼈던 장소는 제 방이었어요. 그래도.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방으로 도피를 하곤 했었고, 동생하고 그렇게 싸울 때도 무의식 중에 제 방으로 도피를 했는데, 문제는 동생에게 양 손목이 붙잡힌 채로 제 방으로 들어간 게 이제 실수였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동생이 이제 제 이제 침대 위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폭력이 아니겠다는 느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 좀 스쳤어요. 더 큰 위협감을 느끼게 된 거군요. 네.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동생도 그렇게 되게 노려보다가 자기도 아차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를 놔주고 자기는 결국 그 개막식을 보러 이제 가고, 저는 방문을 잠그면서 방에 이제 갇히게 된 거죠. 거의 12시간 정도를 갇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때 그냥 전화하고 문자 기능만 되던 투지폰을 가지고 친구랑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만저만한 그런 상황이면 여성의 전화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전화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분이 지금 쉼터라는 걸, 여성의 전화를 알려주고 쉼터의 존재를 알려줘서 처음부터 자립을 한 게 아니라 일단 쉼터에서 그럼 쉼터로 가게 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친구는 사실 쉼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냥 여성의 전화에 전화를 해서 상담 정도라도 해보던가, 아니면 이 이후에 액션을 어떻게 취할 건지 논의를 해보는 것 정도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여성의 전화에 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런 상상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로 전화를 했었고, 어쨌든 집이 너무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학대를 당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도와줄게 전화해라는 걸 공익광고나 어떤 포스터나 이런 걸 통해서 보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는 전혀 사실은 알려주지 않거든요. 아무도, 학교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거는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성의 전화라고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 인식이 기혼이고 유자녀이신 분들이 주로 이제 이용을 하실 거라고 이제 상상을 했었고, 그런 인식이 약간 있었는데, 실제로 쉼터에 가게 됐을 때 기혼 유자녀이신 분들이 전부였어요. 저만 빼고.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튼 여성의 전화에 전화를 했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했고, 제가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하루라도 일단은 그곳에서 나와서 좀 묵고 가면 어떠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가도 되는 곳인가? 라는 생각부터 일단 이 방문을 열고 현관까지 나가는 게 내가 안전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고민을 굉장히 하다가, 이 하룻밤을 더 그 상태로 공포스럽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짐을 싸서 결국에는 탈출을 해서 냅다 뛰었어요. 냅다 뛰어서 큰 길까지 나가서 택시를 타고 이제 그 쉼터 근처에 있는 좀 큰 건물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이제 안내에 따라서 이제 걸어서, 네, 쉼터의 위치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서 쉼터로 들어갔죠. 근데 저는 그게 써니 씨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플랜이 필요한데, 공포스러운 상태에서 그 집에 있었다면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나만 미혼이어서 가기가 꺼려졌다라고 했는데 그럼 기혼이신 분들은 어떤 이유로 주로 오셨나요? 혹시 기혼이고 미혼이지만 결이 비슷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로 서로 쉼터에서 모였는지 주로 어떤 분들이 그곳을 찾는지 조금 알고 싶어요. 쉼터는 제가 알기로 지역마다 다 이제 있지만 운영 방법이나 운영되는 규모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쉼터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결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혼 유자녀이신 분들이 오게 되는 이유도 대부분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남성의 폭력, 근데 기혼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남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봤을 때 하룻밤만 묵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냥 그날 하루만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가시고, 혹은 그러고 나서 이제 2번 다시 안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 때 그 상황에만 잠깐 머물다 갔다가 또 머물다 갔다가 이런 분도 계셨고, 타지에 계시는데 내가 도저히 여기서 돌아다니다가 행여라도 다시는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다 해서 쉼터에 요청을 해서 완전히 다른 지역의 쉼터로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내 지역에 있지만 뭔가 남편으로부터 어쨌든 떨어지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몇 달을 지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 머무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선 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제공을 하나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쉼터에서 좀 뭐랄까 정말 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갑자기 영화 관람을 잡아서 뭐 하루 전에 얘기해가지고 내일 몇 시에 영화를 보러 갑시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틀 뒤에 인권 영화를 보겠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몇 시에 뭐 시청각실에 모여서 갑자기 인권 영화를 봅시다 이러고 이제 그 증빙사진 같은 거 이제 뒷모습이 나오게끔 사진을 찍는다던가 약간 이런 정도? 그리고 그 쉼터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그 혼자 단독 행동을 하다가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쉼터 위치가 함부로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행동을 굉장히 좀 제한을 많이 두는 편인데, 그래서 신체 활동이 적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뭐 같이 요가를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 정도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미리 공유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짜임새 있게 뭐 하루 있다 가시는 분들, 뭐 한 달 있는 분들, 뭐 6개월 있는 분들에 맞춰진 프로그램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쉼터에서 2달 정도 지내다가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됐는데, 사실 쉼터에 있을 때 좀 빨리 나가야 된다는 그런 좀 강박이 있었어요. 왜 그런 강박을 가지고 계셨나요? 처음에 쉼터에 들어갈 때 이제 수녀님이 운영을 하시는 공간이어서 면담을 하고 이제 짐을 풀게 되거든요. 방 배정을 받고. 그 과정에서 수녀님께서 너가 오래 있을 곳은 아닌 것 같다고 약간의 조언을 해주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사실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으면 내가 안전해지지라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수녀님하고 얘기 나눴을 때는 일주일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2달이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긴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처음엔 너무 두려웠어요. 처음엔 너무 두려워서 그저 그 공간에서 그냥 울고 먹고 숨쉬고 울고 먹고 숨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정해요. 같이 공동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뭐 청소라든지 자기가 먹은 것의 설거지라든지 아니면 그 주말에는 그 이제 급식을 만들어주시는 어머님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는 자율적으로 저희가 밥을 해먹는데 뭐 그때 식사 당번은 누가 할 것인지 정도의 역할만 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그냥 정말 숨쉬고 울고 먹고 자고
그냥 생각이 들면 생각하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냥 생각하지 않는 정도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한 달 동안은 그게 저한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머리를 식히고 2달째가 됐을 때부터는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불안했는데요? 처음 한 달 동안에는 하루만 자고 가시는 분은 아직 그때 없었거든요. 근데 하루만 자고 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서 저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안에서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나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여기 너무 오래 머무는 게 민폐는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거기가 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본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간을 꾸려서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거네요. 네, 사실 그때 지금 생각해도 조금 신기한 게 말로는 28년 동안 아빠든 동생이든 엄마든 그렇게 신나게 후드려 맞았으면서 물리적인 폭력이 왔을 때의 충격은 좀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는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냥 그 원가족으로부터 더 멀어질까만 생각을 해서 그 PC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약속된 시간만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있던 PC가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사실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직 사이트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자그마한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원래 전주가 아니라? 네,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네. 이제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목돈으로 보증금과 첫 달 월세와 그다음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거를 해결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계산을 해가면서 내가 어느 도시까지 달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면접을 그때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최대한 멀리 가고 싶으셨던 거네요? 근데 그 당시에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전주였고, 그 뒤로 계속 전주에 그럼 머무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다른 지역에도 가보긴 했었는데, 월세와 보증금이 제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는 연고가 전혀 없었지만 차라리 그게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한테도 손벌리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쉼터에서 지내다가 나가신 분들 중에는 쉼터에 있는 가족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저는 쉼터를 나오면서 좀 일부러 독하다 싶을 정도로 쉼터와의 관계를 끊었어요. 왜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봐.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봐 일부러 정말 철저하게 외톨이를 자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고가 없는 도시로 최대한 먼 곳으로 오시게 됐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립하거나 독립하는데 돈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되게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지만 보증금 필요하고 월세는 여러분 선불입니다. 맞아요. 첫 달 월세가 필요하고 내 대략의 생활 규모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비를 주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택시나 버스나 대중교통 그리고 점심 한 끼 사 먹는 거 이거 생각보다 큰 돈으로 액수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6년 동안 본가에서 지내시면서 프리랜서 생활을 하신 걸로 그때 그 생활비를 충당을 하실 수 있으셨던 거네요. 그쵸. 앞에서 이제 그게 되게 적은 액수라는 걸 강조를 많이 했지만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씨앗 자금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 보증금 해결하고
달 월세 지불하면서 이제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또 전주로 오게 된 거였기 때문에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는 버텨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밥통하고 쌀을 살 수 있는 액수는 남아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그 와플 과자를 사서 그걸로 버텼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다시 그렇게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다시 하라면 저도 굉장히 할 수 있을까 싶은 말이었어요. 방금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아까 전에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가족들과 불화를 겪었지만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게 아니고 육체적인 폭력이나 이런 징후가 직접적이 돼서 스스로 조금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은 굉장히 시각적 동물이잖아요. 근데 감정적인 학대는 사실 장기적으로 남아있고 영향력을 끼치는데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감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육체적인 건 어쨌든 물리적으로 내 눈으로 내 몸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이었지만 충분히 방아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말로 오랫동안 뭐랄까 언어폭력을 당하다 보면은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아빠랑 불화가 계속 심해지면서 집에서 그렇게 동생하고 일이 생기고 나오기 직전에는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았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 기사에 뭐 가족의 불화로 약간 최악의 일이 생기는 사건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그런 기사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관계가 끊어지려면 우리 가족 모두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약간 그런 생각에 계속 매몰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참기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계속 말로 맞을 때는 분노라는 감정이 굉장히 컸어요. 억울하고 슬프고. 하지만 내가 육체적으로 맞았을 때는 분노보다는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이라는 감정이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 상흔이나 불안이 깊었기 때문에 본가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독립을 하고서 처음 1년을 보낼 때 후회를 하기도 했어요. 어떤 점에서 후회를 하셨어요? 내가 그때 너무 민감했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한 번만 참으면 우리 가족은 서로 얼굴 보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가족 관계를 이제 완전히 망가뜨린 게 아닌가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렇지 않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려준 지표가 이제 제 손목이었어요. 그때 동생이 제 양손을 붙잡고 굉장한 힘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기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저도 그에 못지 않은 힘을 줬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힘줄이라고 하나요? 그게 다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만 무거운 짐을 들어도 그 힘줄이 튀어나와서 이제 돌아가질 않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은 신체적으로 원래 힘줄이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잘. 근데 저는 그 힘줄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걔가 튀어나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하루 이틀이 걸릴 정도로 그게 늘어나 버렸고, 만약에 그게 이제 뭐랄까 미관상 보기가 싫으면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목이 정신 차려라 라는 지표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참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누군가가 참아야지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 말이 가족이건 그러니까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건 법적으로 이루어진 가족이건 서로 같이 밥 먹을 때 체하지 않을 정도면 좋은 관계다라고 제 주변에서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다툼이 있은 뒤에도 밥 먹으면 체할 정도는 아니야. 이건 패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굉장히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네. 부모님하고 밥 먹다가 혼나면 네. 그 자리를 뜨면 또 혼나니까 네. 울면서 먹었더니 네. 네, 많이 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가족이라는 거에 너무 굉장한 무게를 두고 있지만 사실 저는 조금 더 가볍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을 때 체하지 않을 정도의 관계의 사람이 저의 가족의 정의거든요. 네. 참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은 특히 내가 참아야 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참아도 네가 참아라. 그쵸. 그래서 처음 1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손목이 자꾸 그게 아니었다는 사인을 주니까 그 생각에서는 다행히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쉼터에서는 어린 나이였지만 아마 다시 취업을 하고 6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6년 동안 프리랜서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20대 중후반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때 취업을 할 때 조금 그래도 난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되도록 어리고 경력이 없는 신입을 뽑아서 착취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사회가. 그렇죠. 그때 제가 28이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이렇게 이력서를 넣으면 면접을 보고 나면은 출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많이 받을 때였는데 한 가지 굉장히 위험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대전에 갔다가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그 쉼터가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면접을 보셨던 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통화를 하는데 이제 어떤 남성분이 그 전화 내용을 이제 듣고 그 시외버스는 좌석이 지정석이 아니잖아요. 네. 마음대로 앉을 수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제 옆으로 밀고 들어와서 앉으면서 그 돌아가는 시간 동안 내가 너를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근데 우리 회사가 조금 외진 곳에 있으니 출퇴근도 내가 내 차로 다 시켜주겠다. 취직할 생각이 있니?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네요. 네, 굉장히 이상한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 나이스했어요. 이 겉모습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그 버스가 이제 종점에 도착을 하고 내릴 때가 되니까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내가 거기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극구 사양을 하고 다행히 이렇게 남남이 돼서 다시 그냥 스쳐갔지만 명함을 내밀면서 계속 그거를 푸시를 하는 동안 저는 이제 그 버스 안에서 또 달아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버스가 멈춰서 내가 내리기 직전까지는. 그쵸. 밀폐되고 달리고 있고 난 네. 도망갈 곳이 없고 바깥에서 얘가 막아서 다른 좌석으로 옮길 수도 없고. 네, 맞아요. 제가 안쪽에 앉아있고 그분이 바깥에 앉아 계신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도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하마터면 그때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뭐랄까 경계심을 계속 예민하게 살려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민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그때만큼은 그 예민함이 너무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저는 그림을 회사 다니면서도 그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원래 원하는 조건이 딱 9 to 6에 주말 근무 안 하는 딱 그걸 너무 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네, 사실 직장 맞아요. 생활 하다 보면. 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디자이너가 그 근무 시간을 지키기는 좀 어려웠는데 제가 그래도 운 좋게 골라서 네, 회사를 들어가게 됐죠. 그럼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다시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초반에 그렇게 소개를 했고, 그럼 저는 그래서 약간 프리랜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 마련을 목표로 직장 생활을 하신 건가? 라고 혼자 짐작을 했거든요. 실제 직장 생활은 어떤 목표나 어떤 일과로 이루어졌나요? 사실은 그 프리랜서로 돌아오기 위한 자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게 맞거든요, 보통은. 네. 네, 근데 저는 처음 독립을 하는데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월세, 그다음에 핸드폰비, 네, 그다음에 식비, 교통비, 그다음에 뭐 입고 뭐 뭔가 생필품이 또 필요하겠죠. 네. 거기에다가 뭐 각종 보증금과 뭐 혹시라도 아프면 뭐 병원비도 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최소한 1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는 차치하고 일단 이번 달은 살아야 되고 다음 달도 살아야 되고 그 다다음 달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녔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강해서 직장인으로 뭐랄까 안정을 취하고 싶진 않았어요. 계속 언제든지 나는 때려치고 프리랜서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했고 그래서였는지는 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직장 생활을 사실 제가 제대로 경험한 건 인턴을 제외하고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28의 직장 생활을 제대로 경험을 한 게 처음이라고 하면 좀 늦은 나이일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천방지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년 반 동안 회사를 4번을 네, 이직을 하게 되고요. 그 이직을 하면 더 나은 조건으로 갈 줄을 알았었는데 사회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처음이지 않냐며 앞전에 근무를 했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래서 이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월급이 줄어드는 이런 아이러니를 좀 겪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주변 지인의 권유로 청년 활동을 잠깐 하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고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또 느끼면서 프리랜서로 그냥 무작정 사실 뛰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1년 반 동안 4번 동안 직장을 바꿨다면서 되게 수줍어 하셨는데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사람을 고쳐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회사도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나한테 안 맞으면 빨리 그만두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한 회사에서 5년을 버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버틴다고 능사가 아닌데 왜 그랬지? 나 그때 조금 바보 같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회사 다닐 때 항상 이해가 안 돼서 제 사수나 이제 저희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게 네가 이해해라고 해요. 난 사원인데 아니 사장님과 부장님이 더 강자니까 강자가 약자를 배려해야지 왜 자꾸 약자한테 강자를 배려하래요. 너희들 그러라고 돈 더 받는 거잖아요. 나한테 왜 그래? 라고 약간 생각을 했어서 회사를 단기간에 여러 번 옮겼다라는 건 사실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해지긴 하는데 다른 분들 생각도 궁금하긴 한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8월님하고 반대로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걸 그냥 드러내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고쳐보지 않을래? 이거 좀 시스템이 불편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오히려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 회사 생활에 대해서도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은 다 하고 5년 동안 다닌 것 뿐이에요. 말을 참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사수분들이 힘들어 하셨어요. 쟨 너무 할 말 다 하고 산다고. 제가 사실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정도 배낭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다들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어딘가를 이동하고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의 용기가 있고 한 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기의 장르가 다를 뿐.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면 튈 수 있죠. 어쩌라고. 그렇죠. 조금 그렇죠. 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맞아요, 모든 상황에서. 맞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 할 때 한 달, 다음 달 사는 게
계속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셨어요. 또 네.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회사를 다닐 때쯤에는 4대 보험은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 그때는 이제 재택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프리랜서로 이미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회사랑 이제 2달만 일을 해주기로 계약을 하고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나 스스로 다시 회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지금 뛰어들거나 그때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그냥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프리랜서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한마디로 따와요? 일을 구해요? 일을 얻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프리랜서로 사진을 찍고 글을 쓰기도 하는데 그걸로 생활이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과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근데 여러분 10번 지원하면 한 번 될까 말까 하고 어떤 일이 제안이 들어와도 한 번 될까 말까 하는 경우도 있고 초반에는 돈을 떼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지원해서 전시나 글을 계속 써내다 보니까 그걸 보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넌 되게 평탄한 케이스네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거의 2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할 거예요. 일을 어디서 구해? 프리랜서들은. 그냥 처음에 내가 프리랜서 선언했다고 해서 누가 어머 일 좀 해줘 돈을 줄게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써니 씨는 어떠셨나요? 어떤 과정으로 프리랜서 생활을 정착을 하셨나요? 사실 저는 본가에 있을 때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일의 내용과 네. 지금 전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일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사실 본가에 있을 때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자신 있게 소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오는 일의 건수는 적긴 했지만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했어요. 정말로 그냥 그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제가 열심히 그린 그림을 올려서 이 그림을 원하는 클라이언트들이 그 그림을 보고 서로 기간과 스타일과 가격이 맞으면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전주에 오고 나서 생활비가 나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외주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영업을 거의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제가 연고가 없는 이 도시에서 일을 하려면 무슨 짓이라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지역에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친구를 사귀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고 무슨 8주나 10주짜리 좀 장기적으로 가는 강연이나 세미나 같은 걸 들으러 다녔어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서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자꾸 동료를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바가 펑크가 났는데 혹시 이 알바를 좀 해보지 않을래? 네가 하는 일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너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우연히 보조 강사를 하게 됐어요. 핸드메이드 관련해가지고 보조 강사를 처음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썩 제가 잘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림도 그린다던가 아니면 네. 디자인을 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교육을 하면 되겠다라고 갑자기 이제 생각이 트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서도 이제 그 기회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런 거를 하고 싶다고 말을 많이 하고 다닌 것도 있죠. 그러면서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또 잘 해내니까 주변에서 평가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너가 그 부분에 소질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사실 직장에 다닐 때 제가 그 스트레스 관리를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걸로 풀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을 내는 것도 어찌나 힘들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은 문화센터에 가서 그걸 열심히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사를 하고 있는 그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약간 나도 빨리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늦게까지 남아서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라도 더 하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수순을 밟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셔서 자격증도 따고 그다음에 공모전도 좀 내보고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학교나 기관에서 강사를 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이력은 갖추면서 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운 좋게 강의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 워낙에 이제 흔해진 원데이 클래스나 이제 뭐 1대1 혹은 1대 다수의 클래스들을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아름아름 알게 된 분들을 통해서 이제 디자인 외주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좋아했던 그림 그리는 일보다는 좀 디자인에 관련된 외주를 많이 받게 되고 아까 파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초반에는 보수가 없는 일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사람도 괜히 미워질 정도로 보수 없는 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수 없는 일을 털어내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보수가 없는 일은 일을 주긴 해요. 근데 또 다른 보수가 없는 일을 불러요. 맞아요. 근데 보수가 있는 일을 해야지 나의 값어치를 인정받고 이 돈의 값어치를 하는 친구구나 하고 또 보수가 있는 일을 불러줘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동호회 하다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직장 애들하고만 놀지 말고 뭐라도 배우러 다니고 동호회 같은 거 나가라고. 왜냐하면 너한테 발전이나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는 건 같은 풀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다른 풀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야지 너한테 기회와 발전을 제공한다라는 말이 해준 적이 있는데 저도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새삼 깨닫고 있거든요. 근데 써니 씨도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직장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가서 좀 친구를 만들어요, 우리. 근데 그게 친구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밖의 동료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관계라는 거는. 근데 아무튼 그게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만 네, 술 한잔 편하게 할 친구가 생기지 않아서 그거는 이제 정처없이 여전히 그 부분에서 떠돌고 있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곧 만드시기를 아,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후보를 둘 얻으셨잖아요. 아, 네. 와. 불행히도 저는 술을 못합니다.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사이다와 보리차와 우유라도 좋습니다. 콜라를 즐겨 마십니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생각보다 동호회나 이런 데 나가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친구들도 많고 사실은 그런 경우에 같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라이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서로 유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일이 펑크가 났는데 네가 뭐 한 달만 두 달만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다가 1년 정도 같이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 혹시 네가 해줄 수 있니? 라고 제가 그거에 관련돼서 실무는 정말 잘하지만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도 같이 해봤기 때문에 믿고 맡긴다라고 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내 편을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찾아보고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건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적당히 거리가 있어서 서로 예의를 어느 정도 차릴 수 있는 사이일 때 오히려 그런 게 더 원활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같이 바다 여행을 갔을 때도 제가 이미 친숙한 친구는 한 명이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조금 어색한 친구 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명이 바다를 갔을 때도 너무 막역한 사이의 친구보다 조금은 예의를 차릴 수 있는 친구들하고 관계가 오히려 스무스한 거를 느끼면서 이게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하고 매너를 갖추는 거는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네, 가족 안이 항상 따뜻하지만은 않고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너무 허물이 없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사실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을 가장 크게 말리는 게 나의 가족이거든요. 그냥 하던 거 하지 왜 구태여 그걸 하려고 해 라고 많은 얘기를 듣고 실제로 저도 직장을 퇴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어쨌든 그 일을 계속하면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페이가 나쁘지 않은데 왜 그만두려고 해?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이지만 가장 내 현생을 고이게 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어떤 걸 하고 싶으면 다 생각을 해놓고 통보를 하거든요. 부모님한테, 가족에게. 통보를 하고 부모님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거 다 해결책을 마련해놨어. 하고 이렇게 약간 여러분은 지지만 해주면 돼. 오케이라고 마음 놓고 하라고 하기만 하면 돼. 라고 약간 설득을 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건 아니니까 아마 하고 싶지만 가족들이 경제적 문제로 혹은 어떤 심리적 문제로 그거 안 하고 옆에 있어주면 안 돼 라고 할 때 주저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근데 슬프게도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제 주변에서 보여지거든요. 가족안도 따뜻하지 않고 타인이라고 해서 항상 차가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가족 안에서 가족이니까라는 기대가 스스로 좀 컸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받아줄 수 있겠지. 그런데 이제 그게 좌절된 경험이 많았고, 그러면서 밖에서는 그러지 않으면서 가족에게는 그래서 내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밖에서는 하지 않을 말과 행동으로 저도 상처를 주기도 하는, 또 한편으로는 저도 뭔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죠. 그러면 독립하고 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과 거의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고 무용고지로 와서 친구를 만들어가는 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정말로 온전히 나로 혼자 있게 되었잖아요. 그 시간들은 어떤가요, 지금? 요즘은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편해요. 사실 처음에는 독립하고 1년 반 정도는 너무 부지런했어요. 집 안에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가. 네, 그러니까 분명히 가족들하고 분리가 됐는데 집 안에서 하던 그 가사 노동을 혼자 사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째깍째깍 설거지도 하고 때 되면 밥 만들어 먹고 청소하고 이걸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애가. 근데 물론 그게 저한테도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아빠하고 살 때는 아빠가 식사를 하시는 시간에만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은. 그래서 저희 집에 야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빠는 딱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됐거든요. 그게 저희 집의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제가 되면서 예를 들면 그냥 누구의 딸, 뭐 누구 누나가 아니라 그냥 인간 써니가 언제 배고프고 예를 들면 일할 때 너무 몰두하느라고 밥 먹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 간식도 안 먹거든요. 굉장히 일에 몰입을 해요. 그리고 손으로 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손에 뭐가 묻는 게 싫어서 안 먹고 미친 듯이 일을 하다가 일이 끝나면 허기가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가 몇 시가 돼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점점 알게 되는 단서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랄까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니면 내가 나를 새롭게 느끼는 일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경험 같은 거를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몇 개가 쌓였구나. 오늘 태어나서 내가 처음 한 건 이런 거구나. 막 이런 거를 되게 시시콜콜한 거라도 막 생각을 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 뭔가 그냥 이제 조금
사실 심리적으로 아직도 조금 불안정한 건 있어요. 왜냐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기복이 있고 좀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이 있어서 자주 무너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감정이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외로워도 내가 어디로 한눈을 팔면 안정을 찾는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전히 스트레스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담 외에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나요? 어떤? 저는 일기를 꽤 오래 썼는데요. 근데 일기를 그냥 쓰기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최근에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일기 쓰는 방식을 조금 바꾸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뭐 3단 논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뭐 부정적인 것들을 좀 써보고 마지막 단계로 그래서 그 2번에서 썼던 그 감정과 상황이 계속 있고 싶은지 아니면 나갈 거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를 이제 쓰는 일기를 연습을 하면서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져서 불안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불안하거나 할 때 예전 같으면은 계속 그 문제 상황 안에 있었거든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올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써니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도 꿈을 꾸고 어느 순간에도 다음을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는 훈련들을 정말 열심히 해오셨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멋지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성격적인 특징이겠지만은 요즘 먹방이 유행하면서 먹방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웃기게도 먹방을 보지 않아요. 저도요. 왜냐면 내가 먹고 말지. 네, 내가 못 먹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랄까 그 되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뭔가 그게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우울해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살고 싶지 않은데 너무 이상하게 죽기 싫은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죽겠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서 죽더라도 그 전에 내가 죽어도 되겠다라는 뭔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게 저가 이제 상담하고 있는 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공존할 수 없는 아주 반대되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게 사람이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살기 싫지만 너무 살고 싶은.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너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살고 싶은 네, 내일에 죽더라도 오늘 뭔가를 남기고 죽는 그 늑대에게 많이 양식을 줬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마지막 잎새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잎새다 왜 걸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그거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베팅하십시오, 여러분. 잎새는 바람 불면 끝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든 게 극과 극은 닿는다고 살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살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변에 항상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저를 멱살 잡고 많이 하드캐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약간 살고 싶지 않은 날이 땅을 파는 날들이면 그게 내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그 땅을 메우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이걸 메꿀 또 다른 무언가가 나타날 거야. 인생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마음으로 살게 돼서 안 좋은 게 바닥을 치면 올라오겠지. 뭔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좀 기다리고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생명 있는 존재로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다면 그게 자연스럽지 이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써니님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허상을 쫓는다는 것에 허무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방 얘기를 들을 때 확 와닿았던 게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살아있는 존재가 삶만 생각해야 되는 완전 무결화 상태여야 한다라는 허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허상을 쫓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좌절감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빛과 어둠처럼,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 또는 죽음 이것들을 좀 인정해가면서 가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탈가족계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조금 되돌아가 보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허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네. 거기에서 빠져나와도 될 것 같아요. 응? 그리고 그것이 허상인 것을 깨달았을 때 튈 수 있는 거, 탈할 수 있는 용기, 이것들이 모두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도 가족에 대해서 양가 감정은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자연스러워요. 네. 그치만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를 그냥 온전하게, 건강하게, 어디야 크게 아프지 않고, 성격적으로도 모나지 않게, 그리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최소한의 인격을 만들어준 거에는 감사를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보거나, 부양을 하거나, 뭐 그 감사 표시를 극구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의무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나니까 저한테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나한테 집중해서 내가 행복해지니까 아직도 뭐 볼 생각은 뭐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싶지만, 네. 그렇지만 보지 않고 살더라도 그냥 어쨌든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나를 찾지 않겠지. 약간 그 정도 마음은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타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써니 씨를 만나기 전에 얼마 전에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게 비혼주의자이자 독신인 여성 두 분이 공동의 동거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분이 뭐 어떤 연인 관계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프렌드십으로서 그냥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 둘이 돈 모아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가지고 같이 생활을 서로에게 적응해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도 그 분들이 조립식 2인 가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도 세상이 다채로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대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가 있구나, 그리고 더 많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써니 씨 같은 경우 탈가족 1인 가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현대화되는 가정의 하나의 타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하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넓고 다양한데. 정말 가족으로부터의 탈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런 분들은 뭐랄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라는 이유로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너무 급급하면 내가 곪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를 먼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에서 탈한다는 게 거기서 자유로워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가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예. 프리랜서가 직장을 그만둔 탈직장이라면. 탈직장, 탈코르셋, 탈가족 등등등은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오로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계속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하면은 불안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 불안함이 또 동력이 돼서 나를 끌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장 생활에 다니면 제가 그냥 뭐 디자이너면 디자이너지만 프리랜서를 할 때는 어느 날은 선생님 소리도 들었다가 어느 날은 작가님 소리도 들었다가 정말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 계기들이 또 저를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데려다 준 걸 보면은 저는 내일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 멋진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내일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 뭐 하시는지 연락해서 알려주시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네. 이렇게 멋진 말로 마무리를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녹음은 이렇게 멋진 말을 기억하며 저희는 물러가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못다한 이야기나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멋진 말을 보태고 싶다라고 남은 게 있다면 8월님과 써니님 말씀해 주시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좋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그리고 깊은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셀롱드 전북은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